저 이거 프린트물 이제 그 나눠드린 거예요. 그 민법의 의 써진 거 한번 펴보세요. 올해 저 앞으로 민법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암기하지 않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올해 저 민법 시간에 구체적으로 뭘 배우고자 하는가 그걸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가 보면은 민법을 의의해가지고 법필서 일부로서 민법 그런데 그 가로 1, 2번에 이제 무슨 소리가 쓰였냐 이런 소리가 쓰였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다 이해할 수 있어서 써놨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이제 혼자서 고립해서는 살 수가 없다.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분쟁들이 많이 생겨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토지 매매를 했다. 근데 나는 이제 약속대로 계약금, 정도금 제때 줬는데 요 사람은 소유권을 제때 안 넘겨주더라. 그런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이 사람들한테 맡기게 되면은 이 분쟁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거죠. 이 규범에는 이제 여러분이 소식책에 다 배웠다시피 법도 있고 도덕도 있고 종교도 있고 관습도 있고 수많은 사회 규범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민법이라는 법 과목은 여기 도덕이나 종교나 관습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민법, 요 사회 규범 중에서 법이라는 사회 규범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거기 앞에 이제 법질서 일부로서 민법 거기에 보니 가로친 1번에는 왜 이러한 법 규범이 필요한가? 그게 이제 쭉 쓰여진 거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친 2번 사법서 민법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쓰였냐 그러면 우리가 배우자 하는 민법도 법 규범이고 민법 위에 2차 과목 시험을 배우는 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국토계획 및 이용연합 법률, 그 다음에 무슨 세법 또는 뭐 공시법, 공시법 모든 것이 다 요 법 규범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법이라고 하는 수많은 이제 법이 있는데 민법부터 시작을 해서 뭐 형법도 있고 우리 시험 과목은 해당이 안 되지만 뭐 행정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2차 과목 시험을 배우는 여러 가지 법이 있고 그런데 이 법을 이제 체계적으로 분류를 할 때 전통적으로 이렇게 둘로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공법하고 사법으로 이대별하는 것이 전통적인 법을 분류하는 방식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렇게 둘로 구별했을 때 우리 민법은 공법이 아니라 사법에 해당이 된다 그 말할게요. 그러면 올해 저 민법서는 뭘 배우고자 하는가? 요걸 이해를 하려면 이 사법이 뭔데 요걸 깨우쳐야 된단 말이에요. 참고적으로 2차 과목 여러분 2차 과목 중에 공법이라는 과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공법 사법이 뭔지는 최소한도 구별을 좀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법하고 사법으로 저 법을 수많은 법을 이대별하는데 양자는 어떻게 구별해야 될 것인가? 이에 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분류 기준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다 시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무시해버리고 대신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 공부하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또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유력한 견해이기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양자를 구별하면 된다 하는 것이 거기에 1번 공법과 사법 구별에 쓰였어요. 거기에 무슨 소리가 쓰였냐 그러면은 이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을 하거나 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하고 개인, 사인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하자 그 말이에요. 이에 비해서 이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하자 그 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토지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 매도인 갑도 개인이고 매수늘도 개인이고 참고적으로 미리 하게 되지만 우리가 저 신문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또는 우리 실생활에서 또 복덕방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매도인을 매도자라고 보통 불러요. 결혼 시간에도 교재에 보면 매도자라고 쓰였을 거예요. 여기 매수인을 매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절대 이런 용어 쓰지 마세요. 매도자 매수자가 아니고 정확한 법률 용어는 매도인이 놈자자 쓰는 게 아니고 사람인 자를 써요. 매도인, 매수인 이게 정확한 법률 용어란 말이에요. 법전 어디에도 매도자, 매수자는 이건 용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법 공부를 안 했으니까 매도자, 매수라는 용어를 썼겠지만 신문에 보던 매도자, 매수 나와요.
개론책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무식한 놈들 쓰는 거야. 일본 잔재다가 말이야. 사람 인자를 쓰세요. 놈자자 쓰지 말고. 정확한 법률 용어는 법조문에는 매도인, 매수인이 정확한 용어를 쓰세요. 이 매도자, 매수 이거 쓰는 이 용어를 쓰는가? 매도인, 매수는 하는 거 이거 하나만 봐도 합격 불합격 금방 알아요. 바꾸라고 말이야. 매도인,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매도인 값도 개인이고 매수인도 개인이고, 따라 이 매매 계약 관계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생활관계에 해당이 되니까 요걸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고, 이걸 규율하는 법이 사법 중에서도 우리 민법이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데 여기 이제 공법은 국가 또는 공동체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거나 이 국가 또는 공동체하고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라고 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한 채 짓고자 한다. 그러면 건물을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지어버리면은 안 되잖아. 이렇게. 따라서 행정관청으로부터 뭐를 받아야 되느냐?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갑 건축주는 개인이지만 허가 내준 주체는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럼 이거는 개인하고 국가 또는 공공과의 관계를 규율하니까 이 건축법 규정은 사법이 아니라 공법에 해당이 된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건축법은 2차 과목 공법에 편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법이다 해가지고 세트로 묶어서 시험 과목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별하라면. 다만 한 가지 예외는 있어요. 어떻게 분류 기준을 잡든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 자, 분류 기준.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고, 우리 민법은 여기 사법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가 민법선에 배우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배운다. 딱 전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법은 이런 거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울산시에서 인구도 불구하다 보니까 청사가 좀 협소하다 그 말이에요. 청사가. 왜냐? 자꾸 인구가 늘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무슨 과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사무실이 부족해요. 그래서 울산시청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을로부터 사무실 용도로 상가를 일부 임차를 했다가 말이에요. 상가를. 그럼 보세요. 갑 울산시청이라고 그랬어요. 을 임대. 요거는 개인이고. 그러면 이 울산시청이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을 임대로부터 사무실 임차하는 것, 요거는 공법에 속합니까? 사법에 속합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놓고 보면 요거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 임대차는 사법이 아니라 공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어폐가 있잖아. 어깨. 그러면 뭘 지금 이야기하지 않느냐? 형식 논리적으로 이렇게 구별만 해가지고는 이런 거를 공법에 속한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그런다 했을 때 여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일반 사인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임대차는 것은 여기 울산시청에 임대늘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의 주체로서 임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 개인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이런 거를 경제 주체로서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개인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일방 주체가 국가 또는 공동체를 하더라도 이 경우는 공법이 아니라 사법에 속하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공법 시간에 배우는 게 아니라 민법 시간에 배운다 그 말이에요. 이 말 알아듣겠나요? 따라서 형식 논리적으로 일방 주체가 국가 또는 공동체라 그래서 그게 언제나 공법 관계에 속하는 건 아니고, 그 국가 또는 공동체가 일반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쓴다는 거, 대등한 지위에서 경제 주체로서 어떤 계약 관계를 맺는 것은 공법 영역에 속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사법에 속한다.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민법은 이렇게 이대입을 했을 때 공법이나 사법에 속하니까 민법상에 배우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배운다. 이걸 딱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 2번은 사법의 내용.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사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따라서 우리 민법상에 배우는 구체 내용은 어떤 거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화나 용역을 취득을 해야 된다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재화나 용역을 취득해서 먹고 산다 그래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 대에서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남녀 성적 결합을 통해서 종족 보존을 또 해야 된다고 말할게. 그래야 계속 대의를 이어서 우리가 멸망 안 당하고 대의를 이어서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냐 말이야. 그래서 나오는 2번과 사법의 내용해 가지고 두 번째 줄을 보면은 사인간의 사유상의 관계는 재화의 영역을 치르고 지배하는 재산 관계하고 남녀의 결합을 통한 종족 분은 가족 관계로 나누어진다 말이야. 이걸 규율하는 것이 사법이고 이걸 규율하는 게 결국은 민법이기 때문에 사법의 구체적인 내용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고 말이야. 재산법하고 가족법으로. 그래서 우리 민법도 보면 물권법과 채권법을 재산법이라고 재산관계를 다룬다 그래서 그 다음에 친족하고 상속법을 가족법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서 민법에 보면 물권법이라는 게 하는 게 있고 채권법도 있고 친족 상속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중개 업무하고 관련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한다고 말이야. 따라서 이 민법이라는 법은 대한민국에 시행하는 모든 자격증 시험에 공통적으로 시험과목으로 편제되어 있어요. 민법은 모든 법에 있어서 일반법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모든 자격증 시험에 민법은 공통과목 다 들어갔다. 사법고시를 비롯해서 변호사 사법고시는 없어졌지만 올해부로 사법고시를 비롯해서 변호사 시험, 법무사 시험, 변리사 시험, 감정평가사 시험, 중개사 시험, 주택거래 시험 모든 자격증의 민법은 공통과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 대신 시험 범위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 시험은 중개업과 관련이 있는 것만 다루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가족관계를 다루는 친족상속법, 아버지하고 나는 몇 총 관계냐, 아버지가 돌아가서 상속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건 중개업과 관련이 없잖아요. 따라서 가족법은 시험에서 제외가 되고 우리는 재산관계를 다루는 법, 재산법, 물권법하고 채권법 요것만 우리 시험 과목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법의 내용에 이런 것이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제 재산법, 가족법을 나누어주고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과목에 들어가는 거는 재산법만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런 말 또 하실 거예요. 소시적 사회신을 배웠을 거니까 법을 또 일반법하고 특별법으로 또 구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구별했을 때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할 수 있는데 구별했을 때 우리 민법은 가장 전형적인 일반법에 해당이 돼요. 거기에 개념에서 써놨다시피 여기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의 법이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든가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든가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든가 이런 법을 특별법 그래요. 이런 제한이 없이 널리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 그라고. 그럼 민법은 일반법에 해당이 된다 그 말 이렇게. 그러면 왜 이걸 이제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일반법과 특별법 있을 때는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특별법 우선 원칙이다 이렇게.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 실무에서 우리 시험에서도 곧잘 나오지만 이런 게 엄청 문제가 돼요. 자,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가장 전형적인 일반법이다. 뭐 사람이라든가 장소라든가 또는 사항에 구애 없이 널리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시험 과목에 들어가는 민사특별법이다 그래서 공부를 참한 사람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봤을 거란 말이야.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건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니까 요거는 들어봤을 거라고 말이야. 그러면 여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일반법, 민법에 대해서는 요게 특별법에 해당이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글자 그대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주택임대차 보호법 글자 그대로 명칭 그대로 주택임대차인에서만 이 법이 적용이 돼요. 특정한 사항에 한해서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인에서만 이 법이 적용이 되고 그런데 과학의 실무에서 뭐가 가장 문제가 되냐 그러면 이런 게 문제가 됐다는 거. 이런 거 해결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 민법에서는 일반법의 민법에서는 요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근데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를 했어요. 매달 차임을 주기로 했는데 2달 이상 연체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괘씸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임대인 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건물 이한테 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임대차 계약 나중에 임대차 자세 비용 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해지가 되면 임대차 계약권은 종료가 되고 이 사람 내쫓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이때 해지 사유가 차임을
2억 이상 연체하는 거. 2번 이상 이렇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 민법은 분명히 차임을 2억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이임대는 계약을 해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이게 실무사로 엄청 논란이 됐다는 거.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상가 임대차 경우는 민법처럼 2억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은 자, 영업용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갑이 임대인 의리 임차인이다. 근데 이 사람이 차임을 2억 이상 연체를 했을 때 상가 임대차 계약을 이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얘가 3기 이상 연체를 했을 때 이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이게 과거에 엄청나게 논란이 됐어요. 왜 이게 논란이 됐냐 그러면은 나중에 자세히 배워요. 상가임대차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계약갱신 요구는 인정이 되는데 그러면 최장 5년까지 한 곳에 장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다는 건데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에 달라도 차임을 연체하면은 계약을 갱신할 요구를 뭐하니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실무상으로 그러면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라도 연체를 하면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고 아니다. 요 규정은 계약갱신 요구와 관련해서 규정이 돼 있지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이 적용된 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민법처럼 2억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해서 실무상으로 엄청나게 논란이 되었어요. 실제로 실무에서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소송이 붙었어요. 해서 대법원에서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그 판례 내용이 뭐였냐 그러면은 상가 임대차의 경우는 몇 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해야지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는가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없으면은 일반법이 민법이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결했어요. 그래서 민법처럼 차임을 2억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면은 상가 임대차 경우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한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다. 이게 하도 분쟁이 생긴 실무상으로. 왜? 특별법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없는 거예요. 몇 기 이상 차임을 연체해야지 계약을 임대인이 해지하는 이 규정이 없으니까.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판례가 딱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상가 건물 임차보호법을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해가지고 뭐라 해놨느냐? 이 앞전 시험 나왔다시피 상가 임대차 경우는 차임을 2기가 아니라 상기 차임액에 달하도 3번이요. 상기 차임에 달하도 연체를 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신설을 해버렸어요. 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렇게. 그러면 특별법 우선 원칙이 적용이 되니까 여기는 특별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2기가 아니라 몇 기 차임액에 달해야지 상기 차임에 달하도 차임을 연체해야지 상가 임대차구는 이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판례는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이렇게. 특별 규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거를 특별법 우선 원칙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결할 때 요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더라면 물론 소지적 사회 시간은 다 배웠겠지만 따라 지금은 민법 임대차 경우는 차임을 2억 이상 연체하면 계약을 해줘요. 주택 임대차도 마찬가지야. 근데 상가 임대차는 특별 규정이 있어요. 상기 차임에 따라 연체하면 계약 해지한다. 그러니까 2번이 아니라 3번으로 되어 있다고 말이렇게. 상가 임대차고는 특별법 우선 원칙과 특별 규정이 적용되니까. 그다음 실제법은 민법 또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라고 말이에요. 자, 민법은 이제 일반법이다. 일반법이다. 물론 이제 사법이고 그래서 이제 붙여서 일반 사법이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를 더 나가서 법을 또 분류를 할 때 실체법하고 절차법 이렇게 구별을 한다고 말이에요. 앞으로 이 실체란 말이 엄청나게 민법처럼 튀어나오는데 민법은 실체법이라고 말할게요. 이에 대응해서 절차법으로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실체법은 뭘 말하느냐. 권리나 의무에 관해서 규례놓은 법을 우리가 실체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따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로 배우겠지만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을 권리라고 의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구속을 말해요. 따라서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상대방
권리자는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서 그 의무를 강제로 이행을 시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다음에 이제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런 게 이제 권리의무 그래요. 따라서 실제법이나 권리의무로서 그려놓은 법을 말하는데 민법은 대표적으로 어디에 해당이 되냐? 요 실제법에 해당이 돼요. 그럼 절차법은 실제법에서 나오는 권리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에 관해서 그려놓은 법을 절차법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민사소송법 같은 거 이런 게 절차법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민법은 실체법이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뭐냐? 딱 이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민법은 실체법이기 때문에 자, 각걸 두 사람이 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개인과 개인사 사적인 설공에 해당이 되니까 요거는 사법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우리 민법이 규율을 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 민법은 동시에 실체법이라고 말이야. 그 실체법은 권리나 의무에 관해서 규율하는 법을 실체법 그래요. 따라서 결론 민법상 이거 딱 하나 배워요. 두 사람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도인 매수인이 어떤 권리 의무를 갖습니까? 요거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12월 20일까지 매도인이 소유권 넘겨주고 매수인이 대금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매도인의 값은 12월 20일 이런 거를 이행기라고 그래요. 이행기가 도래할 때까지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를 부담을 하고 매수인은 이때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을 한다 그 말이야. 거꾸로 의무가 있으면 상대방은 반대의 권리를 갖도록 되어 있어요.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 권리를 갖고 소유권 이전해 주세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 반대로 거꾸로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니까 반대로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돼요. 대금을 지급하다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 이야기요. 따라 이제 결과적으로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도인은 이런 권리임을 갖고 매수는 이런 권리임을 갖는다. 요거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라 그 말. 민법은 실체법이기 때문에 대신 이제 민법에서 딱 여기까지 배워요. 권리의무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그럼 이행기에 도래하면은 요 의무를 이행을 해야죠. 그럼 이행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절차에 관해서 규정해놓은 법이 절차법이고 요거는 이제 분쟁이 생겼다는 소리니까 민사소송법이라든가 요 절차법의 규율을 받게 돼요. 요거는 이제 우리 시험 영역에 제외가 되고 여기까지가 실체법이고 민법 실체법이니까 우리 시험 영역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다른 거 없어요. 민법 책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것이 요 권리 의무로서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매매 설명하는 걸 보면 이렇게 되었다 말이에요. 매매 그러면 매매 효력이다 해가지고 매도는 매매 계약을 통해서 어떤 권리 의무를 갖는가 매수는 어떤 권리 의무를 갖는가 이게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 배우고 있다면 공부하고 말 것도 없어요. 난 민법이 어렵다는 사람 보면은 내 머리에서 쥐가 누리는데 하고 말 것 없어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아까 말은 법률 용어나 집착하고 앉았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쓸데없는 짓도 한다 그 말이야. 이거 하나 배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구체로 뭘 배우냐 생각해 보세요.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상적으로 계약이 성립이 되고 정상적으로 권리의무 발생이 되고 정상적으로 때려서 이게 이행이 되면은 분쟁 생길 일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사람들 우리는 법 없이 산 사람 그래요. 그러면 사회 규범 중에 법이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꼭 고장이 나요. 이 와중에. 요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정신병자다.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없어요. 이런 경우도 계약이 성립이 될까? 이런 식으로. 또는 아까 예를 들어준 것처럼 이 자석이 얘를 공갈 협박을 했어요. 이거를 강박이라 그래요. 또는 속였어요. 이런 걸 기망이라 그래요. 공갈 협박에서 매매했다. 기망에서 매매했다. 이런 것도 내가 소유권 넘겨줘야 될까? 이런 것들. 또는 정상적으로 계약은 성립이 됐는데 매수인 이 자석이 계약금은 제때 주더만 중도금 지금 날 중도금을 안 주더라. 나 어떻게 해야 돼? 요거 박살내는 방법 없을까? 이렇게 고장이나 하자가 생겼을 때 그건 분쟁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계약 성립하고 이행이 다 되면 복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배운다 그 말. 공부하고 말 것도 없어요. 고장이 나는 단계가 있어. 그 단계만 배우시면 돼. 요 단계에서 고장이 나면 이렇게 처리하고 요 단계에서 고장 나면 이렇게 처리하고 그걸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야 실무에 가서 써먹든 건 뭐든 가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은 목사 임신 동치를 고추 먹고 몇몇 외우니까 써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민법은 실체법이다. 따라 민법에서 이걸 배운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따라서 마지막 결 그 두 줄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민법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사법이니까 규율돼서는 하기 때문에 개별 당사자들이 가지는 권리의무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하세요. 이렇게 요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민법 시간에. 그게 결론이에요. 거기다 항상 초점을 맞추라고 말이에요. 그 제5번에 결례 갖고 있잖아요. 그다음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법 공부를 하는 게 결국 이제 민법 전에 들어있는 법조문을 이제 공부한다는 소리인데 그걸 이해하면서 우리 민법전이 어떻게 편제가 됐는가 요거는 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어디에 중점을 둬서 공부를 할 것인가 이해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 민법전은 총 5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5편으로 민법전이 민법전 제일 앞머리에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제 입에서 나온 그 프린트문에 쓰였는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친족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속법이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이 물권법과 채권법이 재산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그래서 이걸 싸잡아서 재산법 그러고 친족 상속법을 가족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그래서 가족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이제 중견모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험병에 제외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 시험병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에 들어간다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민법이 5편으로 총 구성이 됐는데 민법전 제일 앞머리에 두고 있는 것이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것을 민법전 제일 앞머리에 두고 있다. 이게 우리 민법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민법을 편제하는 것은 독일식 편별법이다 그래서 독일 민법이 이렇게 돼 있고 이 독일식 편별법을 일본 놈들이 모방을 했고 우리가 일제 30년간 식민지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요 일본 민법을 다시 우리 민법이 모방을 한 거예요. 이렇게 5편으로 구성이 되는 거를 이게 원래 독일식 편별법이다 그래서 독일 민법의 특징이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민법전 앞머리에 민법 총칙을 두고 있다 요 얘기인데 그럼 왜 민법전 제일 앞머리에 민법 총칙이라는 걸 두고 있는가 그 이유가 민법 공부에서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에 물권법이나 채권법, 친족, 상속법 싸잡아서 재산법, 가족법 다 같은 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법의 기본 원리들이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 법의 기본 원리를 추출해서 민법전 제일 앞머리에 민법 총칙에 따라서 먼저 규정을 딱 해놓은 거예요. 왜 이게 이제 필요하냐 그러면은 만약에 물권법 규정을 딱 할 때 법의 기본 원리를 여기다가 규정을 다 넣고 어차피 기본 원리는 똑같은 건데 채권법 편제를 할 때 또 법의 기본 원리 또 규정해 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법 조문 숫자만 엄청나게 되나요. 그러나도 우리 민법이 단행 법률사는 가장 방대해요. 법 조문 숫자만 넣고 물경 1118개 조문을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법률 중에서 법 조문 숫자가 가장 많아요. 가장 방대하고. 왜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개인과 개인사 생활관 규율하는 법이 민법인데 그래서 일본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침에 밥 먹고 대문과 나던 순간부터 우리가 겪어서 하는 게 다 민법하고 해당이 돼요. 보세요. 여러분이 버스에 승차를 하죠? 승차요금 내죠? 왜 승차요금 낼 것 같아요? 그냥 내라 하니까 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버스에 승차를 했다 학원 오기 위해서 그럼 버스 요금 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버스 요금 냈잖아요. 그냥 법 공부를 하니까 의문을 가지세요. 왜 버스 요금 내는데 그 이유를 배우는 거예요. 가게 가서 내가 담배 피워요. 담배 한 갑 샀죠? 담배값 그냥 주지요? 5,000원? 옛날에 그냥 줬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담배 사신 거 담배값 준다 이렇게.
그 정도 수준을 머물렀으면 법공부 못해요. 근데 법공부를 하니까 담배값 왜 주는데 의문을 가지세요. 아예 그냥 여러분들 학원에 여기서 강의 듣기 위해서 수강료를 납부했을 거예요. 그냥 들으면 안 되나요? 왜 수강료 내야 되나요? 그 생각을 하세요. 그걸 배우는 것이 법공부예요. 민법공부라고. 그런 이유를 자꾸 따져가면 법공부 아주 수월해요. 근데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앉았는 거예요. 왜 수강료 내는가 한번 해볼까요? 갑이 학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민법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갑이 우리 학원이고 을이 여러분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나 중개사 공부하러 왔다. 강의 좀 듣자. 여기에 청약이에요. 그럼 학원은 요즘 같은 불황에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세요? 당연히 그래. 이게 승낙이야. 그럼 청약, 승낙 합치가 돼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런 계약을 명칭을 붙여서 학원 계약이라 그래요. 그럼 보세요. 개인 개인이죠. 그러면 개인과 개인사 생활 규율하니까 이 학원 계약도 사법에 속하고 우리 민법의 규율을 받게 돼요. 이렇게. 그럼 민법 시작하면 뭐 배운다고 그랬어요? 이런 계약과 성립돼서 당사자가 어떤 권리가 생기는가 요거 배운다고 그랬죠. 그러면 학원은 학원 계약이 여러분하고 체결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인식을 빨리 바꾸세요. 여러분 뇌 구조를 자주 바꿔야 되는데 이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요 뇌 구조를 빨리 바꾸라고 말이에요. 계약 자유원칙 일각에서 구두로 계약서라도 상관이 없어요. 계약서나 서면 작성도 상관이 없고 저 말 알아들어요? 이것도 계약이 성립된 거라면 구두로 계약 체결해도 근데 계약서나 서면은 통상 실무상으로 왜 작성하는 거예요? 작성하는 이유가 여기서 근데 담배 살 때는 계약서 쓸 일 없잖아요. 담배 살 때는 담배 한 값 주세요. 청약이요. 그래 왔다. 이거 승낙이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담배 살 때 담배다 매매 계약이. 근데 아파트 매매라든가 부동산 매매 같으면은 구두로 계약서로 상관이 없어요. 아파트 1억에 팔세요. 그래 알았다. 1억에 팔게. 그래도 계약이 성립돼요. 근데 왜 계약서는 서면 작성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다 민법 공부니까. 계약은 불호식 계약이다 그래서 방식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구두로 계약처럼 상관이 없어요. 아파트 1억 원에 파세요. 청약 그래 1억 원에 팔게. 일치됐잖아요. 그럼 계약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아파트 매매는 계약서를 대부분 쓰나요? 그럼 1억 원에 팔아. 그래 팔게. 언제 계약금 준다? 알았다. 이렇게 할 건데 이걸 구두로만 하면 나중에 한 놈이 약속 안 지키다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계약서 서면을 작성할 뿐이지 요게 없더라도 구두로도 계약은 성립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학원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뇌구조 빨리 바꾸세요. 이걸 그렇게 가르쳐줘도 시험 보기 전날 거다 계약서를 작성 안 하면 계약이 성립이 안 됐다고 착각해서 공부를 하고 앉았으니까 민법이 이해가 안 됐군다 그 말이야. 그 필요 없는 거예요. 뭐하러 계약서 작성해요? 나중에 분쟁 생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믿을 만한 사람이요. 친구끼리고. 그래서 계약금 주기로 날려 계약금 주었고 중독료 주었고 잔금 줄 때 주고 소유권 넘겨주고 그 분쟁 생길 일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놈이 약속 어길 수 있으니까 그 분쟁 생기잖아요. 그러면 매도인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 12월 10일까지 중도금 주는데 왜 안 주냐? 근데 계약서 안 줘놓으니까 얘가 뭐라 그래요? 나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이것 때문에 계약서 쓰는 거예요.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나중에 소송이 붙어 얘기 약속 안 지키면 중도금 지급해달라고 또는 손해배상 해달라고. 그럼 법관이 증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말로 했는데요? 그러면 말로 한 건 지네 둘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서면을 작성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따라서 구두로 계약처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버스에 승차하는 것도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그러면 학원 계약이 성립됐어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민법은 실체법이다. 학원은 무슨 권리물 갖고 여러분은 무슨 권리물을 부담하는가? 다른 거 없어요. 학원은 여러분한테 성실하게 강의를 해줄 의무를 부담해요. 이 의무 속에는 합격시켜줄 의무는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그 다음에 여러분은 무엇을 납부할 의무가 있느냐? 학원비, 수강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의무가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무는 법적인 구속을 말하기 때문에 일방이 의무 이행 안 하면요, 타방 권리 학원은 수강료를 지급에다 청구할 권리를 가져요. 수강료 여러분이 납부 안 하면 학원은 여러분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해요. 국가 공권력 재판제도를 말해요. 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의무를 이행시켜 수강료 납부들은 맨날 푼다고 말이요. 그래서 아까 여기 합격시킬 의무가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만약에 여기 강의를 해줄 의무 속에 합격시킬 의무가 있는데 있다고 가정하면 학원은 다 망해요. 합격률은 50% 안 넘어요. 중개사 합격률은 20% 전후인데 학원 수강생은 한 40% 돼요. 학원 나와서 공부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0% 남짓되는데 학원 수강생이 한 2배 정도 더 합격률이 높아요. 공부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합격시킬 의무가 들어갔으면 막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학원이 의무 이행 안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떨어진 사람 몇 번에 학원을 상대로 의무자가 의무 이행 안 했으니까 뭐예요? 소송 제기해요.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럼 학원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의무는 없어요. 이게. 여러분이 수강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강료 납부하는 거예요. 저는 놀고 싶은데 왜 강의를 하느냐? 강의를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답 나왔죠. 담배값 왜 내요? 담배 한 값 팔아라. 그래 알았다. 담배에다 매매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그러면은 매수인인 나는, 고객인 나는 담배값을 지불할 의무가 있잖아요. 이게 민법행위의 소가제는 매매니까. 그럼 매수인은 담배값을 지불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배값 내는 거예요. 버스요금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부 제일 못한 제가 간혹가다 한 번씩 지나가다 물어보는데 그 대답 들으면 합격 불합격 금방 알아요. 식당 가서 짜장면값 왜 내나요? 그때 짜장면 먹었으니까 그럼 제가 돌아가면서 그래요. 한 3년 걸리시겠나 그러고. 뭐라 해야 돼요? 짜장면에 대한 계약이 성립됐고 손님인 나는 짜장면값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니까 의무는 이행해야 되고 법적인 구속이니까 짜장면값 낸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 걸 항상 생각을 하세요. 여기 오늘 수업 끝나고 갈 때부터 그 생각을 하시라고 말해요. 그래야 민법 공부를 빨리 터득을 해요. 내가 왜 버스요금 내는가? 왜 담배값 내는가? 이 생각하세요. 왜 내가 학원 수강료 냈을까? 라고. 그거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라고 말해요. 그래서 민법 공부를 5년 한 사람도 이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기껏 하는 게 강의 들었으니까 내는 거 아닐까요? 그러고. 그러니까 계속 공부해야 돼. 그런 분 한 10년 걸려야 돼. 우리가 미국에서 배우는 게 뭔지는 명확히 아시겠죠? 이제 그 의문을 끊임없이 가지시라고 말이에요. 왜? 요거 배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에 앉은 분한테 당신 나한테 1000만 원 손해배상 해달라고 청구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뭐랑 해야 돼요? 입에서 톡. 왜?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왜? 앞에 앉은 분이 저한테 1000만 원 손해배상 해주잖아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입잖아요. 그럼 물어봐야죠. 내가 왜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럼 저는 뭐 해야 돼요? 법적인 근거 돼야죠. 당신이 나를 두드려 패가지고 내 이빨이 나갔으니까 나한테 손해가 이만큼 생겼다. 그러니까 민법 그런 건 이제 불법행위라 그래요. 나중에 배우지만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됐고 불법행위가 성립되면 이렇게. 자, 갑이 을을 폭행을 했어요. 폭행을 이렇게. 근데 을의 이빨이 부러졌어요. 피해자가. 그러면 1000만 원 배상을 청구를 해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배상해 준다고 말이에요. 그럼 왜 배상해 줬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개인과 개인 사이 물론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은 받아요. 그건 형사 사건이고. 그럼 형법상 처벌받아서 그걸 끝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민사 문제를 따져야 돼요. 나 이빨 뿌려 1000만 원 손해가 생겼어요. 임플란트 하느라고. 내가 이거 물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얘한테 청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빨 뿌렸다고 무조건 청구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법에서 얘가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가 인정이 되고 얘는 손해배상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손해배상 안 해주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놈이 안 해줬으니까 의무를 이행 안 했으니까 소송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 박살난단 말이에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왜 의무가 있느냐? 이런 걸 나중에 민법에서는 매 시간만 나오지만 우리 민법에서 불법행위라고 불러요. 그럼 불법행위 그럼 민법 750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게 의무란 소리야. 그러면 상대방 피해자는 반대 권리를 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손해배상 의무 부담하는 거 이렇게. 이런 걸 배운다 그 말 이렇게. 왜 이거. 그럼 그 위에 속에 항상 뭐가 나와요? 권리 의무가 나온다 그 말. 그럼 제가 하는 말 이해했는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고 민법 궤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자, 방금 여기 이제 예 드러났으니까 갑이 을을 폭행을 했다. 그러면 피해자 을은 가해자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매매 같으면 매도는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다. 시험 지문도 마찬가지고 궤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의 구체적 의미는 뭐일까요? 뭐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해놨을까요? 항상 이 생각을 하니까 민법은 무슨 법이다? 실제법이다. 권리물 해서 배운다. 그럼 이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청구할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죠. 권리가 있다 이 의미라고. 그럼 상대방은 반대로 의무를 부담한다는 소리고. 이거를 권리가 있다 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말해보는 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은 해볼 수 있잖아요. 손해배상 해달라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민법은 말하는 거 배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뭐에 관해서 배워요? 권리 의무에 관해서.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청구할 권리가 있다. 요걸 표현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거꾸로 의무가 있다. 그 이야기고. 다른 거 없어요. 민법은 무슨 법이다? 실체법이다. 따라서 1인간 4인간의 생활관계가 발생이 되면 그 생활관계를 통해서 각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물을 갖는가 요거 안에 배운다. 그 결 써진 거 두 줄 딱 염두에 두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민법적 구소로 넘어와서 자 민법적 제1항목에 총칙을 두고 있다. 요게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왜 총칙을 두고 있느냐? 여기 저 물권법이든 채권법이든 모든 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의 기본 원리가 있다. 근데 이 기본 원리를 물권법이다, 채권법이다 계속 반복해서 규정을 끌면 법조문 숫자가 너무나 늘어진단 말이야. 그래도 1118개 법조문 숫자가 많은데 그럼 이걸 좀 줄이고 체계적으로 법전을 편찬하는 방법이 뭐냐 그 말이야. 그건 이런 방법이라고 말이야. 어차피 법의 기본 원리는 물권법이든 채권법이든 다 공통으로 적용이 되니까 그 기본 원리를 추출해서 민법전 제일 앞머리에 총칙이다 그래서 여기다 규정을 해버리자. 그런 다음에 총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 민법의 기본 원리는 물권법이나 채권법에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법전을 만들면 법전 편찬할 때 만들 때 편하지 않겠냐가 말.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고 법조문 숫자도 더 줄일 수가 있고 해서 총칙을 두고 했다. 그러면 이제 답 나왔어요. 지금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그 다음에 채권법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병에 들어 친족상 가족권 예례니까 어디에다 중점을 둬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가장 중요한 걸 생각을 해보는 거. 여러분들이 총칙이라고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민법 총칙 공부할 때 법의 기본론을 제대로 터득을 하면 여기서 본 원리가 물권법에 채권법에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럼 이거 공부하기 아주 쉽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되게 보면 뭐느냐 총칙을 도입해버리고 왜 도입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민법 총칙은 물권법이나 채권법에 공통적인 법의 기본 원리를 추출해서 규정을 하다 보니까 기본 원리니까 이론 자체가 추상적이 되고 난해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외워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물권법, 채권법 공부할 때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힘드시더라도요. 여기 지금 조금 이론이 추상적이고 난해하다 하더라도 여기 총칙에서 법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터득을 해놓으시면 물권법 공부할 때 채권법 공부할 때 엄청 수월해진다. 더 나아가서 물권법하고 채권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민법에 보면 물권의 종류가 총 나중에 자세히 배워요. 8종류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소유권부터 시작해서 저당권까지. 그런데 이 8종류 물권이 글자가 다 물권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8종류 물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물권의 기본 원리가 또 있겠죠. 이걸 추출해서 물권법 제일 앞머리에다가 물권법 총칙이다 그래서 또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물권법 총칙에 규정이 되는 물권의 기본 원리는 8개 종류 물권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물권법도 편찬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물권법, 그리고 총칙을. 여기서 물권의 기본을 터득하면 물론 여기서 이제 물권 8개 종류에서 질권이랑 물권은 중견 뭐 상관이 없으니까 시험에서 제외가 되지만 나머지 7개 물권 시험범위 들어가는 거 공부할 때 엄청 수월해져.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요 9부분을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학에서 법과대에서 공부할 때는 총칙하고 총칙만 가르쳐줘요. 선생님들이.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라고. 왜? 원래 가르쳐줬으니까. 다만 이제 우리는 중개서다 보니까 비주얼, 코절하고 가르쳐드려요. 여기까지. 그냥 여기다 초점을 두고 채권법이 이제 계약을 중심으로 구성이 됐다 따라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시험은 요 계약법 요게 이제 시험에 들어갔는데 여기도 계약의 종류가 15종류가 전형계약이다 그래서 계약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15종류 계약을 배우는 부분이 채권법, 그중에 이제 계약법이요. 물권의 종류 8개를 배우는 것이 물권법이고, 그러면 여기 15종류 계약과 똑같은 계약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의 기본 원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추출해서 계약법, 총칙 이렇게 되어놨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 계약법 총칙에서 계약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배워야지 나머지가 수업. 물론 15종류 계약이 전부 여러분 시험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 중에서도 중개업 관련 있는 계약만 시험에 들어갔는데 그게 딱 3개예요. 중개업소 유리창문에 붙어있는 계약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던가?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 3개가 중개업 관련해서 요 3개 계약만 배우고, 그래서 고용계약 같은 것은 중개업 상관이 없잖아요. 이런 건 안 배워요. 이렇게. 그래서 전형계약 15개 중에서 매매교환, 임대차 3개만 배우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의 기본 원리를 추출해서 규정하는 계약법 총론 요게 아주 중요하다. 법전이 체계적으로 규정이 편찬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총칙 요게 붙어있는 요 부분이 법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 부분이니까 어렵고 추상적이고 난해하다 하더라도 여기 공부는 좀 신경을 쓰자. 그 이야기예요. 공부하실 때도. 그 다음에 요런 내용들이 이제 거기 저기 3페이지까지 쭉 쓰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법의 기본 골격 요거 좀 꼼꼼히 읽으셔야 돼.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자 잠깐만 또 칠판 봐보세요.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다는 거, 다른 건 다 주면 좋은데 민법은 실체법이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사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데 그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에서 발생이 되는, 바꿔 말하면 각 당사자가 갖는 권리모가 뭐가 있는가 요걸 배운다. 민법실체법이니까 요게 이제 총적인 결론이요. 토지 매매를 했다. 매매결 통해서 매도인 매수는 어떤 권리물을 갖는가. 자, 매도인은 약속 날짜까지 소유권 이전을 의무 부담한다. 그러면 반대로 매수는 반대 권리를 갖는다 그랬죠. 소유권 이전에 따른 청구권 갖고, 매수는 이제 거꾸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니까 매도인은 반대 권리를 갖는다. 대금지 조건을 가져요. 그럼 보세요.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일방 당사자가 권리를 갖게 되면 타방 당사자는 그에 대응해서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도록 해. 자, 대금격 조건을 가지니까 그에 대응해서 매수는 의무 부담하잖아요. 매수인이 소유권의 조건을 가지니까 그에 대응해서 소유권의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이처럼 권리가 있으면 타방은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도록 해. 그런데 아까 권리는 이런 걸 말한다고 간단히 이야기를 했어요. 어떠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한 힘을 말하고, 의무는 법적인 구속을 말한다고. 그러면 인간의 본성상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걸 더 좋아해요? 어떤 구속받는 것보다는 어떠한 이익을 누리는 걸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 민법 교재를 보면 일방의 권리가 지면 타방은 의무를 일반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책이 서술이 되어 있어요. 개인의 본성이 권리를 또 누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권리 본위로 이제 책이 설명이 됐다 보니까 우리가 민법 시간에 이제 배우는 것은 딱 요 3가지라 그 말이에요. 3가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민법전이 요 3가지로 편제가 되어 있어요. 첫째, 권리의 주체. 누가 권리나 의무를 취득하고 부담하는가. 줄여서 권리를 규정하면 누가 권리를 취득하는가. 권리 주체에 관해서 법에 규정이 되었고, 여기서는 매도인 매수인이 권리 주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대상으로 해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권리 대상, 그거를 권리 객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토지 매매한다 그랬으니까 요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얘는 권리 갖고 얘는 의무를 부담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리는 어떻게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이 되는가. 요걸 압축시켜서 권리 변동 그래요. 요 3가지로 우리 민법전 1118개 되는 조문이
요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다 말이에요. 요게 민법의 기본 골격. 요 세 가지 배우는 거예요.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변동 이렇게. 이 권리 주체와 관련해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가. 이 권리 주체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같은 자연인하고 그 다음에 법인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되면 개인들이 권리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보다도 법인이라고 하는 단체가 각종 주식회사 있죠. 대표적인 영리 사단 법인이라고 그래요. 현대전 그 삼성전자 주식회사. 이런 법인들이 더 많은 사회적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법인도 권리 의무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권리 주체는 여러분 같은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권리 주체로서 자연인과 법인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권리 객체는 권리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근데 권리 객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토지와 같은 물건이라고 말이에요. 요걸 대상으로서 권리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수많은 권리 객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건이기 때문에 권리 객체로서는 물건으로서 규정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권리는 어떻게 발생하고 이 권리 변동이란 말이 앞으로 민법 교재 매 페이지마다 나오는 용어인데, 권리 변동이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것, 요걸 싸잡아서 권리 변동 요리 이야기로. 권리는 어떻게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이 되는가 줄여서 권리 변동. 권리 변동은 가장 핵심이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고 말할게. 권리는 무엇 때문에 발생 변경 소멸이 되는가. 이 권리 변동 원인이 앞으로 지겹도록 나와요. 크게 우리 민법에서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하나는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법률의 규정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이 경우는 왜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는가,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가. 두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계약과 같은 것을 다음 주부터 이제 배우겠지만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가 주로 원인이 돼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가. 자, 각걸은 원래 일면식도 없었어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 왜 넘어가는 거예요? 사고 팔겠다고 계약 체결했으니까. 요게 원인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거 대부분은. 그래서 법률 행위,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원인이 돼서 대부분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이런 경우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사망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상속해주는 사람을 피상속인 그래요. 이 상속받는 사람은 상속인 거라고. 그러면 피상속인 아버지다. 이 의리란 놈이, 이 의리란 애가 자식놈이다. 피상속인 갑이 사망함과 동시에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속인 이전이 돼요. 근데 이 경우는 아까 이 두 사람처럼 무슨 계약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상속처럼. 이런 거를 학자들은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다른 말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대입 상속 같은 게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래서 권리 변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민법 1018개 조문 숫자는 많지만 크게 분류하면 요 세 가지로 딱 분류가 된다는. 그런데 또 똑같은 얘기고, 권리 주체객체 권리 변동은 다 여러분 시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개업자 할 일이 뭐인가 한번 해보세요. 자, 토지 매매했다고 해보세요. 토지 매매했다고. 중개업자 하는 일 딱 한 가지잖아요. 요 거래가 계약이 성사되도록 알선하는 걸 업을 하는 것이 중개업이죠. 중개업 대상이 된 요 계약이 성사되도록 알선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여러분 시험범위에 들어가. 따라서 매도인 매수인이 누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정상적인 판단 능력에서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는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돼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권리 주체하고 권리 객체는 중개업하고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 시험범위에 제외가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 뭐가 여러분 시험범위에 권리 변동 요 파트만 여러분 시험범위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권리 변동 원인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여기도 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상속 같은 경우는 중개업자가 개입할 일 없잖아요. 자동으로 소유권 넘어가니까.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중개업자가 가서 지가 알선한다고 해서 뒤지 얻어 터진다고 말이야. 요 계약에서 알선할 때 중개업자가 필요한 거지. 따라서 권리 변동 원인 중에서도 여러분 시험 범위에 들어가 딱 한 가지 법률 행위.
요거 하나만 여러분 시험범위에 들어가요. 요거 하나만 배우시면 돼. 감 잡았나요? 요 내용이 거기에 쭉 쓰여 있어요. 우리 민법의 경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권리는 누가 갖느냐, 두 번째죠, 권리 주체. 권리 대상은 무엇이냐, 뭘 대상으로서 권리 취득 의무 부담이냐, 권리 객체. 권리는 어떻게 발생 변경 소멸하느냐, 권리 변동, 요 세 가지 문제를 다룬다고 말할게요. 근데 이거를 자 한마디로 정기적으로 거기 이제 맞아 민법 총칙 그 위에 쓰여지는 거. 결국 민법은 요거 배우는 거. 권리 주체 간에 객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변동을 규율하는 법률이 민법이다. 그 결론 써졌잖아요. 가로 열고 닫고 1번 3페이지 제일 중간쯤 민법 총칙 위에 두 줄 거기 쓰였잖아요. 결론이. 그거 잘 연구하라고 말이야. 권리 주체 간에 객체를 대상으로서 변동을 규율하는 법률이 민법도 꼭 써졌잖아요. 그런 다음에 민법 총칙 재산법 가족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됐다 그러는데 이때도 공부할 때는 뭘 신경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자 그 말로. 잠깐 7번 보세요. 지금 우리 민법전이 아까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제일 앞에 민법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물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법 친족 상속은 열애 치고 시험표 만들어 가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칙,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 근데 이 순서가 사실 아주 잘못됐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 생각을 하면서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민법전을 배우는 거는 요 일련의 과정 딱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할 거 없어요. 딱 한 개 배워. 요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이렇게. 그러면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됐죠. 그러면 이 계약 관계를 통해서 매도인 매수인에게 일단 권리의무가 발생이 되겠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 부담하고 반대로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갖겠죠. 얘는 대금지 의무를 부담하고 얘는 대금지급 청구권 갖겠죠. 요때 요 대금지급 청구권, 소유권 청구권 이런 거를 우리는 채권이라고 불러요. 다음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요 채권은 물론 이것도 내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민법 교재면 채권이란 말에 설소지 나와요. 그럼 채권 그러면 뭐가 떠오르나요? 여러분 생각에는 공부 처음 할 때는 돈 빌려준 것만 떠오르죠. 분명히 이게 채권은 맞아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내 구조를 많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가병에게 1,000만 원 빌려줬다. 그럼 이게 채권이고 빌려준 애를 채권자, 빌려 쓰는 사람을 채무자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물론 이건 분명히 채권 맞아요. 근데 채권에는 이거는 이제 금전의 지급을 내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금전 채권이라 그래요. 근데 채권에는 금전 채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 민법 시간에 주로 배우는 이런 금전 채권을 배우는 게 아니고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를 우리가 채권 그래요. 이것도 이제 채권은 채권인데 이제 금전 채권이라고 얘기해 보세요. 매수인이 매도인을 갖는 소유권의 청구권, 특정인이 특정인 값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라는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고 있죠. 이런 것도 대표 채권이라 그 말. 단 요거는 돈 달라는 채권은 아니죠. 권리 넘기다는 채권이죠. 이런 것도 채권이야. 거꾸로 매도인이 갖는 대금지급 청구권, 특정인 값이 특정인 의뢰돼서 대금 지급이라는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니까 이런 것도 채권이라 그 말. 이런 걸 대금 채권 그래요. 그러니까 돈 달라는 저것만 채권 이렇게 보면 민법공부가 안 돼뿐다고 말이야. 이것도 채권은 채권이지만 채권의 일부인 금전 채권에 불과한 거고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는 채권은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이런 권리를 넘겨달라 이런 채권들을 주로 배운다 그 말을게요. 그럼 이제 보세요. 왜 이걸 자꾸 이야기하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배운다 그랬어요.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됐다. 그러면 당사자에게 이런 권리 의무 바꿔 말하면 채권 요 의무를 또 채무라 그래요. 거꾸로 채권 채무가 생긴다. 그러면 이행기 도래하면 자 12월 20일까지 소유권 등기 약속을 했다. 그럼 이게 부동산이니까 매도인이 등기까지 이전을 해주면 요 이때까지는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만 부담하다가 때 되면 등기 전해주면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얘가 소유권 취득한다. 요 일련의 과정을 민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상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우리 민법자는 어차피 총칙이 제일 앞머리 있어야 돼. 기본 원리. 그 다음에 우리 민법 물권법
그 다음에 채권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 예를 먹는다는 거 말이야. 물 흐르듯이 법전도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먼저 채권 채무가 먼저 생기는 거예요. 이 채권 채무를 다루는 법이 채권법이라고 말이야. 계약법. 그 다음에 등기전하면 소유권을 취득한 이 소유권 같은 권리를 물권이라고 나중에 배워요. 물권이라고. 그러면 채권 채무가 먼저 생기고 소유권 채무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전해 주면 소유권을 마무리해서 한번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순서상으로는 채권법이 먼저 나와야죠. 채권 채무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이 나오니까 등기 전해 주면 매순이 소유권 취득한다. 이걸 물권이라 그래요. 그럼 물권법이 나중에 나와야 순서가 맞죠. 근데 왜 우리 민법이 이렇게 됐느냐? 일제 식민지 시대 겪은 그 잔재가 그래서 아주 무서운 거예요. 원래 독일 민법을 최초 뻔딴 것이 일본이라고 하는데 독일 민법은 독일 사람도 아주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독일 민법전을 보면 물을 흐르듯이 이 일련의 과정을 법전에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민법 총칙 독일 민법전 그 다음에 채권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 물권법 요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일본 놈들이 잘 아시겠죠? 모방을 천재라고 말이에요. 머리는 좋아. 그냥 모방을 잘해요. 근데 일본이나 독일이나 세계 최강대국에서 세계 대전을 다 일으킨 나라들이고 근데 독일 민법전 그대로 뻔따니까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석들이 순서를 바꿔놨어. 우리는 뻔딴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뭘 했느냐? 일본은 요걸 독일 거를 뻔따면서 암머리 총칙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버린 거야. 이 모자란 놈들이. 물권법 찾고 이렇게. 근데 우리는 더 모자라. 일제 3중년 식민지를 달다 보니까 일본 민법을 그대로 또 뻔딴 거야. 속도 모르고. 제 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뭐예요?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먼저 뭐가 나와야 되느냐? 채권법이. 그 다음 물권법 순서대로.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을 재산법과 가족법에서 3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가번, 나번, 요 나번을 꼭 읽으라고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 이것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보라는 거야. 물론 우리는 이제 강의할 때도 대한민국의 모든 민법책이 법전 순서에 따라서 설명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총칙 공부해요. 그 다음에 물권법 공부를 해요. 우리는 책 순서대로 해. 그 다음에 채권법 이렇게. 그래서 다 배우고 난 다음에는 민법 총칙 공부하고 그 다음에 채권법을 먼저 해보라고 말이야. 그 다음에 물권법 순서대로. 독일처럼. 그게 바람직한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면서 공부를 해보라. 해서 거기 3페이지에다가 가로친 나번에 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런 게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공부할 때는 제일 밑에 봐보세요. 결국 민법의 이해를 위해서 결론을 거기다 또 써놓은 거예요. 민법 총칙의 기초 위에서 채권을 거쳐 물권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시라.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이게 물을 흐르듯이 민법을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이야. 그 말 알아듣겠나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미흡 시간에 배워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공부를 하자 그 말이야. 요 책자는 일단 무시를 하고 그러니까 시험법에는 안 들어가지만 아까 민법적 크게 세 등으로 구별한다는 주체, 객체, 변동 이렇게. 근데 이 권리 변동을 이해하려면 주체, 객체를 모르고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건 시험법에 안 들어가도 이걸 모르면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주체하고 객체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하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게 안 돼요. 공부 엉망이 돼버려.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프린트물 한번 읽어보세요. 그 뒤에 보면 이제 권리, 주체, 객체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권리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민법의 기본이기 때문에 요 쓰여 있는 것은 무시하세요. 당분간은 요거 읽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오늘 고생 많이 했네요.